찬란했던 조선 중기 한 여인의 이름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슬픔과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바로 허난설원, 본명 허초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난설원은 그저 그런 집안의 여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허엽은 종이품의 고위 관직을 지낸 학문과 덕망이 깊은 대유학자였으며 동시대인들로부터 추앙받던 명문가의 기둥이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학문을 숭상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고결함으로 가득했으니 난설원이 태어난 곳은 문자 그대로 조선의 최고 지성들이 모인 사랑방이었습니다. 세 오빠 중 특히 허봉은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고 훗날 동생인 허균 역시 시대를 대표하는 문제적 천재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지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난 난설원의 재능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녀에게 글을 가르친 이는 오빠 허봉의 친구이자 당대 최고 시인 중 한 명이었던 이달이었습니다. 정통 시문학을 사사받은 그녀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지은 광안 전백 옥로 상량문은 천상의 세계를 묘사하는 웅장하고 섬세한 필치로 가득했습니다. 어찌 8살 소녀의 손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천재라 칭송했지만 그 찬사 속에는 이미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난설원의 눈빛은 유난히 총명했고 그녀가 시를 지을 때면 마치 신선이 붓을 잡은 듯 막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빠들이 사랑방에서 나누는 학문 토론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깊은 사유에 잠겼고 스승 이달이 던지는 시제를 받으면 순식간에 운을 맞춰 절창을 지어냈습니다. 그녀의 시는 단순히 문자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예리한 관찰 그리고 섬세한 감성이 조화를 이룬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적 지은 시 한 구절은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봄날 마당에 핀 꽃을 보며 지은 시에서 난설원은 만개한 꽃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내 질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꽃잎이 지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그 슬픔마저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안을 드나드는 선비들은 그녀의 시를 읽고는 이 아이는 분명 전생의 시선이었을 것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능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성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덕목은 오로지 규방에 머물며 현숙하게 내조하는 것으로 한정되었고 학문과 문장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난설원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한들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장으로 세상을 논하고 시로서 포부를 펼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좋은 가문의 아들이자 남편을 맞이하는 한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녀의 영혼은 자유를 갈망하는 새였으나 태어난 시대는 그녀의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웠던 것입니다. 난설원의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여식이 글을 너무 잘한다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글을 쓰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토록 총명한 딸을 낳은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재능이 오히려 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학문에 뛰어나다는 것은 때로 분수를 모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는 마땅히 여자다워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은 괜찮지만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뛰어난 문장력을 갖춘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난설원은 자신의 운명을 일찍부터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초기 시편들에는 이미 세상과 자신 사이의 괴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날의 꽃을 보면서도 시드는 것에 대한 슬픔을 먼저 떠올렸고 달밤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외로움과 고독을 노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10살 무렵 난설언은 오빠 허봉과 함께 시를 짓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제는 가을 달이었는데 오빠가 먼저 시를 지었고 이어 난설언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는 오빠의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정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은 모두 감탄했지만 난설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시를 짓는다 해도 이 재능은 결국 규방 안에 갇힐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처럼 시대적 배경은 난설언의 빛나는 재능을 시련의 굴레로 만들었으니 그녀의 시가 애절하고 슬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 태어난 여인의 고독한 그림자가 이미 이 젊은 천재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더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재능이 있기에 더 깊이 괴로웠고 배움이 있기에 더 명확히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세상의 부조리를 난설언은 너무나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성들이 자유롭게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길에 나아가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재능을, 아니 어쩌면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신은 오직 규방 안에서 바느질이나 하며 늙어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난설언의 집안 사랑방에는 항상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문인들과 학자들이 모여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했지요. 어린 난설언은 병풍 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때로는 오빠들이 그녀에게 시 한 수를 지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는데 그녀가 붓을 들면 사랑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시를 기다렸고 완성된 작품을 보고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재능이 여식의 몸에 깃들다니 아깝고도 신기한 일이로다. 하지만 난설언에게 이런 찬사는 기쁨보다는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깝다는 말 속에는 이미 그녀의 재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으니까요. 난설언의 삶은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비극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능과 시대가 강요한 한계 사이에서 어린 소녀는 점점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이 가져야 할 천진함 대신 세상의 무게를 아는 자의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15이 되던 해 난설언은 김성립과 혼인하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명문가 교수와 선비의 만남이었으니 당시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촉이었을 것입니다. 혼례를 치르는 난설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난설언은 순수한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녀의 지성을 알아주고 그녀의 시에 담긴 고독한 영혼을 보듬어줄 동반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를 나누고 학문을 논하며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적 사랑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규방에 갇혀 있더라도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친정에서 지낼 때는 오빠들과 학문을 나누고 스승 이달과 시를 논하던 그녀였습니다. 시집에서도 그런 지적인 교감이 가능하리라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혼례날 밤 붉은 비단 이불 위에 앉아있던 난설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줄 단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펼친 신문보다 더 차갑고 냉혹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김성립은 장원급제를 하기는 했으나
난설원의 고매한 예술혼과 지성을 이해할 수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아내를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시기하고 외면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문제를 가진 아내의 존재가 그에게는 자존심의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남성들에게 있어 아내는 현숙하고 순종적이어야 했지 자신보다 더 깊은 사유와 뛰어난 문장력을 가진 존재여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 초기 난설원이 조심스럽게 자신이 쓴 시를 남편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내밀었고 남편의 칭찬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김성립은 시를 대충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여자가 이런 것을 쓴들 무슨 소용이요? 그럴 시간에 바느질이나 제대로 하시오. 그 순간 난설원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혔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의 영혼 그 자체를 무시당한 것이었으니까요. 문학을 사랑하고 시를 벗삼던 난설원에게 남편의 잦은 외유와 방탕한 생활은 깊은 상실감과 고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밤을 지새우며 등잔불 아래 시를 쓰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기생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설원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시 한 편을 읽어주고 당신의 시가 참으로 아름답소라고 말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망조차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외로운 밤이면 난설원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에 있을 때도 달을 보며 시를 지었지만 그때의 달과 지금의 달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 본 달은 아름답고 신비로웠지만 시집에서 보는 달은 그저 차갑고 외로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면 난설원은 재빨리 시를 감추고 바느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시 쓰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냉소와 질책이 쏟아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설원의 재능과 자유분방한 기질을 못마땅하게 여긴 시어머니와의 갈등 또한 깊어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느질보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집안일보다 책 읽기에 몰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질타가 이어졌고 그녀가 시를 짓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엄한 꾸중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난설원을 불러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부엌일, 빨래, 청소, 제사 준비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난설원의 손은 붓을 잡기보다 빗자루와 걸레를 잡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며느리는 너무나 여자답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집안일에 서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으며 무엇보다 책을 놓지 않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허진사댁 딸이 똑똑하다고들 하더니 그 똑똑함이 무슨 소용이더냐. 시집살이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시어머니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난설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시를 짓는 대신 오직 규방에 갇혀 바느질과 시집살이에만 몰두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천재적인 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 시린 사랑은 이렇게 차가운 벽에 부딪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이해받고 싶었던 그녀의 영혼은 깊은 고독의 늪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난설원은 이 고통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가까웠지만 출가 외인이라는 엄격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친정 식구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문가의 딸로 자란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드러내는 것조차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오빠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의 행간에 스며든 슬픔과 외로움으로 자신의 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친정 오빠 허봉이나 허균이 찾아올 때면 난설원의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빠들과 시를 나누고 학문을 이야기하는 그 짧은 시간만이 그녀에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찾아오는 것은 더욱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이나마 자유를 맛본 새장 속 새처럼 오빠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위안이자 동시에 더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기댈 곳이라곤 오직 붓 한 자루와 종이뿐이었습니다. 고독과 슬픔이 짙어질수록 그녀의 시는 더욱 아름답고 깊어졌습니다. 부용꽃 27송이 꺾어 흰 거울 속에 비춰보았는데 그 거울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의졸인 그녀의 시구에서는 젊은 나이에 이미 영혼이 황폐해진 여인의 슬픔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구 속에는 난설언의 깊은 자아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서도 그것이 진정 자신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재 시인으로서의 자신과 고통받는 며느리로서의 자신, 그 사이의 괴리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를 쓰는 내가 진짜 나인가? 아니면 바느질하고 시집살이하는 내가 진짜 나인가? 밤마다 난설언은 몰래 시를 썼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그녀는 촛불을 켜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녀가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면서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시를 쓰는 동안만큼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냉대도 사회의 억압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를 다 쓰고 나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를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시를 읽고 공감해 줄까요? 그녀의 시는 쓰이는 순간부터 이미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규방이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시를 통해 우주를 유람하며 고독을 예술로 승화시키려 몸부림쳤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시를 쓰는 난설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먹물과 섞이고 그 눈물 섞인 먹물로 써내려간 시구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여인으로서의 삶, 아내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의무, 이 모든 것이 난설언의 찬란한 영혼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고독이 잉태한 예술혼은 아름다웠으나 그 예술혼을 낳기까지 겪어야 했던 개인의 비극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으나 사랑받지 못했고 이해받고 싶었으나 외면당했던 난설언의 결혼 생활은 어쩌면 시대를 앞서 태어난 모든 여인들의 숙명을 대변하는 것만 같아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재능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받고 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해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난설언의 삶 속에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시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여성들을 대신해 난설언은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시 한 줄 한 줄에는 말없이 고통받았던 여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난설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명문가의 며느리로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난설언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내 영혼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어둠만이 그녀를 둘러쌌을 뿐입니다. 난설언의 비극은 개인적인 고독과 불행한 결혼 생활에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가장 소중했던 존재인 자녀들의 상실로 절정에 달합니다. 고독한 규방 생활 속에서 유일한 위로이자
삶의 희망이었던 어린 딸과 아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녀에게 자식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혈육 이상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난설어는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고독한 규방을 환하게 밝혀주었고,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삶의 의미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만이 그녀가 진정으로 평온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첫 딸을 낳았을 때 난설원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누군가의 딸이나 며느리, 아내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쥘 때 난설어는 이 작은 존재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밤중에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아이가 웃으면 함께 웃으며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난설어는 조용히 시를 읊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이 지은 시를 들려주며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난설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기를, 어머니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난설원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아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고 시댁에서도 난설원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난설원에게 아들은 그런 사회적 의미를 넘어서 딸과 함께 자신을 세상에 묶어주는 소중한 끈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오빠와 동생처럼 자란 자신과 허균을 떠올리며 이 아이들도 서로 의지하며 자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이은 상실은 난설원에게 생의 모든 의미를 앗아간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딸을 잃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절망이 자리 잡았을까요? 작은 딸의 차가워진 몸을 안고 울부짖었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이듬해에는 귀한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딸이 처음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난설어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뜨거운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주고 약을 다려 먹이면서 그녀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작은 생명은 어머니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난설어는 차갑게 식어가는 딸의 몸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하고 불렀던 그 작은 입술이 이제는 영원히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난설어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작은 관이 땅속으로 들어갈 때 그녀는 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아직 보내면 안 돼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흙이 관 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난설어는 자신의 심장이 함께 묻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무덤 앞에서 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딸을 혼자 여기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후 난설어는 딸의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저고리, 버선, 놀이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옷을 가슴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딸의 향기가 아직 옷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옷들을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딸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 슬픔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1년도 지나지 않아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한 번의 상실로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두 번째 상실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을 때 난설언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이 아이도 잃게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헛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차가운 시신이 되어 그녀의 품에서 떠나갔습니다. 이 깊은 고통은 그녀의 시 곡자로 남아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심금을 울리는 불멸의 모성애를 노래합니다. 난설언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귀한 아들을 잃었네. 피를 토하는 슬픔을 사귀지 못하고 외로운 혼백만이 허공에 떠도네. 이 시는 기교를 넘어선 어머니의 진솔한 절규 그 자체입니다.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난설언은 평소 뛰어난 시인이었지만 이 시를 쓸 때만큼은 시인이기 이전에 자식을 잃은 한 명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 시를 쓸 때 흘렸을 눈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붓을 들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써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을 글로 남기지 않으면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작은 손으로 무덤 흙을 어루만지네라는 구절은 자식을 땅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의 비통함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떠올리며 차가운 무덤의 흙을 만지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먼저 보낸 세상 모든 이들의 고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녀는 아이들의 무덤 앞에서 울었을까요? 차가운 흙 아래 누워있을 아이들이 춥지는 않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가슴을 쥐어뜯었을 것입니다. 난설언은 아이들의 무덤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를 맞고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추위에 떨고 있을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왔단다. 춥지 않니? 외롭지 않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무덤가를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녀의 비통함은 단순히 슬픔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 난설언은 삶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이미 남편에게서 위로받지 못했고 시댁의 냉대 속에서 고독하게 지내던 그녀에게 자식들의 죽음은 마지막 희망의 불꽃마저 꺼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재우는 일상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빈 방, 아이들의 옷까지 작은 신발들만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 깊은 우울과 절망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의 방에서 들려야 할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난설언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것만 같아서 몇 번이고 빈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는 이 시기부터 더욱 애절하고 처연한 빛깔을 띠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사유가 깊어졌고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명상이 그녀의 시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죽음 너머에서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시에는 저승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녀만의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편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여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한 나약한 여성의 강인한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설원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시를 썼습니다. 시가 없었다면 그녀는 훨씬 일찍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시를 쓰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치유이자 생존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시를 썼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편들은 그녀의 영혼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 속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었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영원히 잃어버린 아이들을 시 속에서만큼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난설원의 삶에서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인한 고독, 불행한 결혼으로 인한 고독, 그리고 자식 상실로 인한 지옥 같은 고독.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지독한 고독이야말로 그녀의 예술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녀의 시가 시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을 가슴에 묻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난설원의 곡자는 단순한 시가 아닌 피를 나눈 동지의 애끓는 목소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난설원의 슬픔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어머니라면, 아니 사랑하는 이를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상실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어머니의 피 끓는 심장 소리를, 그녀의 눈물을, 그녀의 절규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연이은 고통 속에서 난설원은 오직 시만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예술로는 절망의 늪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타올랐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심지어 자식들마저 떠나버린 텅 빈 세상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붓과 종이 그리고 쏟아지는 시상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시를 짓는 행위는 단순한 문학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남편 그리고 불행한 운명에 대한 그녀의 유일한 저항이자 살아남기 위한 간절한 숨결이었습니다. 시를 쓰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떻게 그 고통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시를 쓰는 시간만이 그녀가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잃은 후 난설원은 더욱 시에 몰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붓을 찾았고 밤이 깊어지면 종이 위에 자신의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먹을 갈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먹물과 섞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먹물로 쓴 시에는 그녀의 영혼 전체가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시를 쓰는 동안만큼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설원에게 시는 생존 자체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시만 쓸 수 있다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규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마당에 피어난 꽃 한 송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도 그녀에게는 시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지만 자연만큼은 언제나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에 달빛처럼 투명하고 서늘한 슬픔과 천상의 세계를 동경하는 순수한 영혼을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시를 읽다 보면 마치 맑은 가을밤 달빛 아래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슬프지만 아름답고 고통스럽지만 숭고한 그 무엇이 그녀의 시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난설원의 시에는 독특한 색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흰색과 은빛, 그리고 푸른빛이었습니다. 달빛의 흰색, 서리의 은빛, 하늘의 푸른빛. 이 색들은 모두 차갑고 청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뜨거운 열정도 붉은 분노도 아닌 차갑고 맑은 슬픔이 그녀의 시를 채웠습니다. 그 슬픔은 날카롭게 가슴을 찌르지만
동시에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난설원은 짧은 생애 동안 약 200여 편이 넘는 시를 남겼습니다. 27년이라는 짧은 생애, 그것도 결혼 후 시집살이와 육아, 그리고 끊임없는 슬픔 속에서 이토록 많은 시를 남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절실하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루에 한 편씩만 써도 200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난설원은 집안일과 시집살이 사이사이 아이들이 잠든 후 밤늦은 시간에 때로는 병든 몸을 이끌고 시를 썼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더욱 많이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시만큼은 남아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하나는 규방에 갇힌 여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독과 슬픔을 노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꿈꾸었던 자유로운 이상 세계인 선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녀는 시 속에서만큼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며 신선들과 어울리고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난 이상향을 그려냈습니다. 선경을 노래한 시들을 보면 난설원이 얼마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신선이 되어 하늘을 날고 구름 위를 걷고 옥황상제의 궁전을 방문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슬픔도 억압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유와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규방이 좁고 답답했기에 시 속의 세계는 한없이 넓고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시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청명하고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했는데, 이는 당대 남성 시인들의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섬세함과 독특한 정서였습니다. 남성 시인들이 주로 정치적 포부나 유교적 이상을 노래했다면, 난설원은 개인의 내밀한 감정과 영혼의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대담하게 표현함으로써 조선시대 여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남성 시인들의 시에는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염려하고 충효를 노래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난설원의 시에는 그런 거창한 명분 대신 한 인간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롭다는 것, 슬프다는 것, 사랑받고 싶다는 것, 자유롭고 싶다는 것. 이런 감정들은 시대를 넘어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외로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긴 한숨 토하며 시름에 잠긴 애와 같은 그녀의 시구들은 여성의 내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지만, 난설원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자신의 진심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솔직함이 그녀의 시를 영원불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심만이 시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난설원의 시는 그녀가 살았던 조선 땅보다 국경 너머에서 먼저 진가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오빠 허봉과 동생 허균은 중국 사신들과 교류하며 난설원의 시를 전했는데, 명나라의 문인들은 그녀의 시를 읽고 감탄과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나라 문인들은 조선에 이토록 뛰어난 여류 시인이 있었다니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성별을 떠나 순수하게 시의 예술성만으로 평가받았을 때 난설원의 시는 당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명나라 문인 주지번은 그녀의 시를 모아 난설헌집을 간행했을 정도였습니다. 주지번은 난설원의 시를 처음 읽었을 때 그것이 여성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의 깊이와 표현력이 당대 최고의 남성 시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난설원의 시를 천상의 언어로 쓰인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뛰어난 시인의 작품이 조선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문단은 여성의 문학적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폄하했지만 난설원의 재능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보다 이웃 나라에서 먼저 인정받은 비운의 천재였습니다. 자신을 낳고 키운 조국에서는 여자가 글을 쓴들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바다 건너 명나라에서는 이토록 뛰어난 시인을 배출한 조선이 부럽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아이러니입니까? 난설원이 만약 남자로 태어났다면 혹은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녀의 삶은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녀가 살아있을 때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시가 국경을 넘어 인정받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집이 중국에서 간행된 것은 그녀가 죽은 후의 일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녀는 외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난설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삶은 환경이 당신을 가둘 수는 있지만 당신의 정신과 예수로는 누구도 가둘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규방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시를 통해 자유롭게 날아올랐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시대는 그녀의 몸을 가두었지만 그녀의 영혼까지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시는 시공간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녀를 불멸의 시인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어떤 억압도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드는 예술의 재료로 삼아 승화시킨 난설원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잃지 말아야 할 지혜와 강인한 자존감을 선물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좌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 이 모든 것이 난설원이 겪었던 고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난설원은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해냈습니다. 우리도 난설원처럼 자신만의 시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꼭 문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일 수도, 그림일 수도, 요리일 수도,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난설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별은 빛난다고. 아무리 차가운 겨울이라도 봄은 온다고. 그리고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피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아름다운 시처럼 우리의 살 또한 고통을 넘어선 곳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감동적인 교훈을 전합니다. 난설원의 예수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남긴 시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읽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난설원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온갖 불운과 고독 그리고 끊임없는 슬픔 속에서 허난설원은 27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남편의 냉대, 시댁의 구박,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는 답답함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규방에 누워있던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난설원의 병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슬픔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조금씩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미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난설원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방에서 오빠들과 함께 시를 짓던 행복했던 시간들, 스승 이달에게 칭찬받던 순간들, 그리고 결혼 후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들.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따뜻함과 아이들을 잃었을 때의 참담함.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삶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시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니 이 시들을 불태워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야사는 난설원의 삶의 비극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쓴 시들이 결국 남편과 시대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스스로 소멸을 택하려 했던 가슴 찢어지는 체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의 시를 불태워달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시가 죽은 후에도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 담긴 시들이 사후의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킬까봐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가문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그녀의 비극이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난설원의 시에는 그녀의 진솔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시댁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난설원은 자신의 시가 가문에 먹칠을 할까봐,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탁을 받은 남편 김성립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평생 자신을 외면했던 아내의 재능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죽음을 앞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 앞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무관심이었을까요? 역사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녀의 동생 허균이 이 비극적인 소원을 완전히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허균은 누이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남긴 일부 시들을 몰래 보존했습니다. 누이가 죽고 나서 빈 방에 홀로 들어간 허균은 흩어진 시고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을 것입니다. 누이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는 그 시편들을 읽으며 허균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허균에게 난설원은 단순한 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균의 첫 번째 스승이었고 문학적 동지였으며 영혼의 벗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허균은 누이가 짓는 시를 보며 문학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누이의 시는 그에게 언어의 아름다움과 표현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누이가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허균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허균은 규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누이가 숨겨둔 시고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베갯잎 속에서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서 책 사이에 끼워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시는 먹물이 번져 있었고 어떤 시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누이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허균은 이 소중한 시편들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균은 누이의 유고를 정리하여 난설 헌집을 엮었고 이후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이 시집을 중국 문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는 누이의 재능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언젠가 어딘가에서는 누이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명나라로 떠나는 허균의 짐 속에는 누이의 시집이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문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 시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여인이 쓴 시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던 중국 문인들도 시를 읽고 나서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허균은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님, 보고 계시나요? 당신의 시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집은 중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간행되었고 조선의 여인 난설언은 동아시아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의 문인들은 이토록 맑고 아름다운 시를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고 조선에 이런 천재가 있었다니 놀랍다며 칭송했습니다. 난설언의 시는 중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문인들이 그녀의 시를 필사하고 암송했습니다. 중국의 어느 시외에서는 난설언의 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문인들은 그녀의 시가 가진 독특한 정서와 표현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 시인은 분명 속세를 초월한 경지에 이르렀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보편적 예술이다. 이 정도의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은 중국에도 드물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는 너무나 큰 시대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 사회는 난설언의 재능을 철저히 외면하고 억압했지만 결국 그녀의 시는 바다를 건너 해외에서 먼저 극찬을 받은 뒤 역설적이게도 그 명성을 등에 업고 조선으로 수입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난설언의 명성이 전해지자 조선의 문인들도 뒤늦게 그녀의 시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시인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나서야 비로소 조선 사회는 난설언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여자가 무슨 시를 쓰느냐며 폄하했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이라며 추켜 세웠으니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의 문인들은 갑자기 난설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예전부터 그녀의 재능을 알아봤다. 허씨 집안의 딸이 뛰어나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난설언이 살아있을 때 그녀를 격려하고 지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죽고 중국에서 유명해진 후에야 뒤늦은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규방에 갇혀 슬픔만을 읊어야 했던 그녀의 시가 죽음을 넘어선 뒤에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난설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더 슬펐을까요? 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원망과 함께 그래도 결국 내 시가 인정받았구나라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난설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100년 후에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이 구절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희망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훗날에는 누군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리라는 믿음 말입니다. 허난설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 여류 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예수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굳건한 희망을 전해줍니다.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난설헌처럼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작품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유언했지만 친구가 그 유언을 어기고 작품을 보존한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그의 천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시대의 편견을 뛰어넘어 결국에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그녀가 남긴 시들은 슬픔을 이겨낸 아름다운 정신의 증표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시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녀가 느꼈던 고독과 슬픔,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도 난설언이 겪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능력이 있지만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답답함,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이 모든 것이 시대를 뛰어넘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난설언의 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난설언의 시를 읽는 것은 한때 고독했던 그녀의 영혼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시를 읽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시를 읽고 감동할 때마다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위로받고 있을 것입니다. 난설언은 생전에 외로웠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시를 읽고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녀의 시는 번역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시공간을 넘어 그녀와 교감하고 있으니까요. 조선의 푸른 별 허난설언. 그녀는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녀가 남긴 시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규방에 갇혔던 그녀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시를 통해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술의 불멸성이며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난설언은 육체적으로는 27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400년 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를 읽는 사람이 있는 한 그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죽음조차 극복하는 힘 말입니다. 규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시를 쓰던 그녀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의 시를 읽을 때마다 그 별은 조금 더 밝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허난설언, 조선의 푸른 별은 이렇게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